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어제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 긴급히 다뤄보겠습니다. 또 오라 관광단지 자본 검증이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고요. 5달 넘게 공백이 이어졌던 JDC 이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 논란부터 누가 될 것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4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이뤄졌는데요.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수백여 명이 농성 천막을 둘러싸고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불법 동거면 적침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섭니다. 몸싸움은 격렬해지고 천막 지붕에까지 올라가 철거를 막아보지만 천막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이러세요? 안에 사람도 있고 다친다고요. 애들 다쳐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도청 현관에서 연주와 시위 중이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단식 농성 중이던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와 녹색당 천막 4동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투입된 공무원만 300여 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50여 명도 동원됐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오후 1시쯤이었죠. 제주도는 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이던 사람에 대한 강제 철거했고, 제주시는 그 도청 밖에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천막, 그리고 녹색당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인데요, 이름은.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저께 행정대집행은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도로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천막을 철거를 했고, 그리고 그 천막 안에 계시던 분들께서 1월 3일부터는 도청 내부의 현관을 점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퇴거 조치까지 2가지를 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됐던 건데요. 도민들께서도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계고장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응하지를 않으셨고 결과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저께 행정 대집행까지 가게 된 것은 천막보다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 현관을 점거한 부분이 크지 않았나. 현관을 점거한 다음에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그 중앙 현관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관 출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청과 시청에서는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에 좀 역행하는 처사다, 이런 그 단체에선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연말 신년 대담이나 신년사를 읽어보면, 원희룡 지사의 신년사를 읽어보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봉합하고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돌연 급작스럽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수의 어떤 희생을 담보로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공항 문제, 사실 그간의 추진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고 갈등 사안이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다해야지 국토부와 사전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본에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라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7년에는 그 김경배 씨가 한 3달 동안 그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3달 지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철수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뭐 대집행 이런 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청에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은 불법이겠죠. 도로 점거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관공서의 현관을 막는다는 것은 뭐 불법인 건 맞습니다만. 근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3월달에 3개월 정도 비슷한 똑같은 이슈 때문에 점거 농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3개월 동안 유지된 것처럼 이번에 집회 신고도 29일까지니까 뭐 그 정도 좀 지켜볼 정도의 여유는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은 뭐 결과만 보면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측의 의견들을 보면은 도지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도지사는 또 도민을 이렇게 껴안고 가야 되는 도백으로서의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만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하려는 저시죠.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철거해버리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원지사께서 쭉 강조하셨던 소통, 협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청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현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는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도청 현관까지 간 건 또 되게 문제죠.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천막을 치자마자 개고장이 날라드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한 수를 두면 더 강한 수를 두면서 지금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천막이 치워졌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다시 천막이 쳐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도민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갈등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 선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식으로 합의와 조율을 거쳐서 진행될 이슈인데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치닫는 구조로서 논의가 가게 되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없어진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도정이 참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금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진행형인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10몇 년 동안 갈등 구조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와서 사과도 하시고 여러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 그 갈등 구조의 해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그런 교훈에 대한 시스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에 대한 도정이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원지사께서 지난번 선거, 2017년 선거 때도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제2공항은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가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도청은 누구의 입장이냐? 저는 제주도민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도의 의견들, 그러니까 반대 의견들,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조화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우리 국토교통부에다가 어떤 행태를 어필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개고장을 주고 바로 또 철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 검토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 어떤 입장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2공항 성산읍을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용역을 재조사했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지난달 28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 그리고 이달 22일인가요? 세종시에서 착수 보고에 연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좀 정해진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행정대집행 전에 지난해 12월 28일 날 국토부에서는 기본 용역을 수립 계획을 착수하겠다라고 밝히자마자 뭐 오비일학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 사이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의 재검토 검증위원회가 활동을 했었고 그 검증위원회의 절반이 기존 사전 타당성 조사 자체에
중대한 흔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달 기간의 활동 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도민들한테 석 달의 검증이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로 제기됐는데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받아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데 참고하겠다. 뭐 이런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갔다고 하면 오히려 도민적 어떤 반발 심리나 저항감 자체는 좀 덜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대 측뿐만 아니라 검증위의 절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도리가 왜 배제되었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기하라. 국토부는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공 수요 예측도 적정하냐. 그리고 공역이 중첩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검증위 단위에서 할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국토부가 용역 착수 전에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 명확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걸 종결시켜버리고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도민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끔 국토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역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본계획 용역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용역에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내용적인 문제 또 있을까요? 말씀하신 솔직히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 자료라든가 토론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종료한다는 거는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있는 문제고요. 당연히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회도 이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들은 지금의 이제 절차적 과정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 책임 있는 목소리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사정되는 순간 강대강의 논리들만 이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대응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응까지도 문제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나서서 자기 입장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들도 지금처럼 이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다가가는 문제를 좀 포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로 논의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단추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강행을 좀 보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주체들의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제 김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자 이제 주간들을 보니까 사실 오고돈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김해 신공항 그리고 제주의 제2공항 자체가 정권 차원에서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목이 잡혀서 예정된 스케줄대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라도 빨리 좀 추진하지 않으면 그걸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급함을 좀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조급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더더욱이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 사항으로 제2공항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마당에 문정권 산하에 있는 국토부가 이렇게 강행의 의도를 대놓고 이게 밝히는 것 자체는 어쨌든 책임 있는 주체 중에 하나인 사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들을 좀 내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제주도 의회의 역할,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한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도민의 삶을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돈은 빠지겠다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이슈다라고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론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분도 다 여당 출신이고 이번에 작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도 대부분이 또 민주당 여당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제2공항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도의회 건물 앞에서 도청 건너편이 바로 도의회 앞이니까요. 거기에서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나 지금 국회의원분들께서 거의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되게 좀 본인 스스로도 난감해서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앞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천막 치신 분들이 주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청에다가 국토부에다가 그 검토위원회를 연장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좀 건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검토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제주도정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셔갖고는 제주도청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회가 뭐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한 것을 강제 종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존의 그 원래 기간이 마무리가 됐었고 그리고 2개월 연장을 하려면은 검토위원회 자체의 의결사항이었어요, 이게. 근데 검토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마치 뭐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검토위원회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거를 뭐 강제적으로 끝낸 것처럼 강제 종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낀 채 이 3년 넘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적당한 타이밍들을 이제 놓쳐버린 그런 느낌이고 일부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도민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 수건 사업이 한 2, 3년 지나면서 도민 최대 갈등 사안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 원론적이지만 그런 말씀들 좀 해주시죠. 되돌이켜 보면 사실 그 강정과 공항은 되게 모양새가 닮은 패턴들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초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것인데요. 해군기지, 강정 해군기지도 마찬가지고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구조 자체가 오게 된 배경 속에서는 추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의 추진 주체 당사자인 국방부와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사실 공유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밀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피해 의식을 사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관점에서 사실 뭐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인 반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학의 이론 중에 보면 투레벨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 윈셋,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지역 내에서의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국가 단위에서 진행되는 국책 사업과 관련돼서 이 파이가 중첩됐을 때 이건 갈등, 협상론적으로 갈등은 빨리 봉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도지사의 역할이다, 도배기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아까 말씀처럼 사실 강제 종료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소위 재검증과 공론화의 과정 자체가 그러면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사실 명분 쌓기 용밖에 안 된다. 요식행위밖에 아니다. 이런 식의 반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2025년 개항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강대강 대결 구도로 이 문제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전국적으로 논란거리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대화의 정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양새는 그러니까 재검토위원회의 모양새는 그렇게 갖추어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는 근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 7분이죠. 찬성하시는 분 7분. 근데 그 권고안을 내는 거는 3분의 2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서 보면. 근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강대강으로 만들어 놓고 해결을 못 보게,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고, 근데 그런 구조에서 들여다본다면, 이거는 재검토위원회 자체의 구성 자체도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하는 측에 뭐 좀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예를 들면 주장하시는 게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도리가 왜 배제가 됐는가? 공항 예측,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 공력 부분의 중첩 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 자세히 보면 공항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오늘 천막 농성하시는 한두 사람이 반대 목소리로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도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저는 의회가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도민을 대표하는 집단이 저는 의회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좀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재검토위원회에 대응하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객관성을 갖는, 그렇다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도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국토교통부에 추진되고 있는 쪽에서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아니면 어떤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저는 가는 게, 저는 도의회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김 대표님도 뭐 짧게 방법 일단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좀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검토위원회도 자기는 빠졌었고,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는 폭력 사건까지 겪으신 상황에서 다시 이러는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주체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도정과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과 국회의원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짧게 지금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어제 행정대 집행에 가게 된 것은 불법적인 방법들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집회에 있어서는 미리 뭐 신고를 하셨지만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현관을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과 관련한 공약이었죠.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9달 만에 열렸습니다. 투자 예치금을 명목으로 개발 사업비 10%, 한 3,300억 되는데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죠. 지방선거 등으로 연기됐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자본검증위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JCC 모기업의 투자 확약소와 해외 투자 사례, 자기자본 조달 방안 등 추가 자료를 받아 검증했지만 자본 확충 능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예정과 다르지 않고 중국의 외화 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결국 자본검증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총 사업비에서 분양 수입을 뺀 금액의 10%인 3,373억 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JC 측에서도 충분히 추가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소명되지 못한 부분들,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3,300억 예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갈았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좀 뭐 무리한 요구인가요? 일단 오라 관광단지 사업 자체가 매우 지난한 시간이 있어서 매우 복합적입니다. 일단은 97년, 8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동안 5번 사업자가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JCC는 2015년에 다시 6번째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초기부터 환경적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요. 환경적 문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본의 취약성, 아니면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다음 자본 조달 능력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2016년부터 자본 검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JCC 대주주였던 박영조 회장이 지분을 일부 넘겼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지금
화룡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중국의 국영 기업에게 넘기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너무 불투명하다. 주주도 계속 바뀌었고 중국의 자본 투자 환경도 애매하고 지금 실제 JCC의 자본금은 한 9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조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3,300억 정도를 예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사업자 입장에서 예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6월까지인데요. 사실 이 자본검증 제도 자체가 어찌 되면 우리 제주도 지역개발 역사상 사실 패러다임은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라단지는 처음 아까 말씀처럼 제주도가 개발연대가 시작된 이후에 3개 단지 20개 지구, 그 단지와 지구 주정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양적 팽장 위주의 어떤 개발 패러다임을 좀 진행해왔다면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과정 내에서 왜 자본 검증을 하자고 했느냐, 그 본래의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검증 논란이 있었던 것은 환경 문제가 터지면서 2015, 16년부터 터지면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직접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투기 자본인지 아닌지, 소위 얘기하는 먹튀인지 아닌지 밝혀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본 검증 제도 자체를 끼워 넣은 것이거든요.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조례 구조상으로는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법적으로 구성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소급 적용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 침해 시행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모든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 영향평가가 전에 이걸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이미 오라관광단지는 이미 사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다시 이게 되돌아가서 이걸 심의받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한 후에 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자본 검증 자체가 현실적으로 끼고 내용적으로 맞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검증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자본 조달 방안이나 지역 상생 방안 5가지 조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자본검증위가 권고한 소위 얘기해서 3,300억의 10%에 해당되는 3,300억을 예치하라. 6개월 이내에 예치하라. 이거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네가 투자했고 도와 약속됐던 이런 부분들과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우선 이게 검증위의 예치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를 소급 적용한다 그 문제는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본검증위원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자체가 그 조례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본검증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조례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그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사법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허가는 좀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3,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5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분양 수입이 한 1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거를 제외한 거의 10% 그래서 3,300억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의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 지금 우리 오라단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미 이런 선례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춘천에 그 레고랜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레고랜드에서도 실제 투자비의 10%인 450억 원을 2015년에 예치를 한 바가 있고 또 경기도 안산에서도 시와호 반달섬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10%인 350억 원을 이미 이제 예치를 해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본검증위원회에서도 아마 뭐 과거에 이제 다른 지역의 선례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권고안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 예치를 하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뭐 요구했던 그런 명분도 살릴 수가 있고 뭐 결론 내기가 좋은데 만약에 예치를 안 하게 되면 좀 이게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에 한정된 부분이 있대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재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선뜻 주어야 될 의무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 하는 게 우려스럽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국유지책으로 예치금을 담보로 해서 이 정도 능력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검증해 보겠다는 것을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긴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JCC를 비롯한 활용 기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투자자의 문제보다는 전 도청이 참 일을 참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투자 개발 사업의 프로세스에 보면 개발업 사업자가 계획서를 이런 자본을 조성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성격, 또 투자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때까지 그걸 안 했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거꾸로 소급 적용해서 검토하는 게 그러면 투자 환경에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도청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소송 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계속 투자자가 여러 차례에 거쳐서 바뀌어 왔고 또 이번에 지금 하는 기업도 그 회장이 작년에 또 한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사들도 뭐 전원 이제 변경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자본검증위원회나 도 입장에서도 이 새로운 이사진에서 거의 새로운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사실 거기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건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 경우에. 근데 그런 거를 제도를 개선해야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점에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재출받아서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이것들을 자꾸 검증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보면은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부당하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같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제도 입장에서도 예치금을 요구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조건부 허용됐던 그 금수산재, 신화련 금수산장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화련 금수산장이나 오라관광단지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자본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도 물론 이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 규모도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700억을 예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오라관광단지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심의위원회도 넘어야 되고요. 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후에 이게 예치금을 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이거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어떤 손실이나 출혈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치금 납부에 대한 어떤 고민의 지점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활용이란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 내 국영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내막적으로는 활용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캠코와 같은 부실채권 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 자체가 사실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도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도의 이런 인허가나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까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투자자들, 우리가 사실 투자 유치가 전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요. 조금 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 사업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추가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투자를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변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숙박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들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촉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숙박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비즈니스 플랜들을 갖다 보면 대부분 숙박을 5,000실 짓겠다 이런 플랜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가 용인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가 과거식에 맞춰져 있다면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서 좀 변경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소급 적용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소송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과 제도 튼튼히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드러나고 문제들을 수술 전에 증상 완화시켜야죠. 열이 좀 나거나 아니면 뭐 혈압이 높거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도지사라든가 의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서 충분한 자신의 판단의 근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죄송합니다만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도 도지사가 뒤집는 현실에서 자문기구에 불과한 이 자본검증위원회의 결론, 이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과연 수용할지. 일단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요구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게 자기 자본을 1조 정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3,300억 정도를 예치해서 5조의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문제는 이거를 예치했을 때 정말 이걸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냐. 환경적 이슈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 내용이 불투명해요. 7,000석의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5조 원을 투자해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의 제주도 전반이 분양,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카지노,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고리 내에서의 투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는 원도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과거의 다른 이슈들은 그 전에 설거지로 나면서 과거의 도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원도정에서 시작됐고 원도정이 결론을 내는 문제 입장을 놓고 보면 원도정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대수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오라관광단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강조하는 비전이 청정과 공존입니다. 자본 검증도 중요하지만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사업인지 또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JDC 이사장 공모 얘기인데요. 현재 5달째 공석입니다. 오는 11일까지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광희 전 JDC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사퇴한 것은 지난 7월. 뚜렷한 사퇴 이유도 없었고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도 차일피일 미뤄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JDC는 이사장 공석 5달 만인 오늘부터 공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원서가 마감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3월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JDC 주변에서 신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응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이사장 공모에 19명이나 응모했던 만큼 JDC나 국토부 관계자, 대학 교수나 정치권 인사들도 응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산 위기에 처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와 영리병원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이번에도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 등 낙하산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JDC가 이사장 후보자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11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전 이사장은 한 1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지난해 갑자기 퇴임을 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전혀 가동이 안 된 채 연말 들어서 연초에 공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임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그리고 지금 이뤄지는 공모. 그야말로 지역사회 내에서 JDC 그 이사장 선임과 관련돼서 그냥 카더라 통신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아까 저 리포트 뭐 말미에도 나오듯이 사실 여러 인사들이 이제 하마평에 거론되긴 하지만 그간에 사실 한 5달 정도의 그 인사 공백 상태였거든요. 이광희 이사장이 사임하고 나서 하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JDC라는 이 조직 자체가 2002년이죠.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설립되고 나서 벌써 7번째 이사장을 이제 다시 이게 선임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대부분 사실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의 이사장의 선임과 또 그 이외에 뭐 상임이사나 상임감사 그리고 이제 비상임이사를 이제 유축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정권 코드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줄줄이 내려오면서 JDC가 본래의 목적과 또 지역 내에서의 성과의 환원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도민사회에 많이 확장돼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뉴스처럼 뭐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사장이 이제 선임되는 과정들이 절차들을 거치게 되니까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일단은 이제 과정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상 JDC 이사장이 이제 정치적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 되었고 그것들이 항상 JDC를 어떤 약간 정치적 조직이거나 아니면 정권 친화적인 조직 아니면 이제 농공행상의 대상물로만 바라보게 되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중에 하나는 지금 JDC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소송 논란도 있고요. JDC가 이제 진행한 국제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제 그 JDC의 향후 방향에 대한 매우 전환기적인 시점인 것 같아요.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문제를 좀 봐야겠다. 과연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JDC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내용적 문제들을 이번 시기에 검증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정권 교체되면 그동안 뭐 바로 바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임기를 유지하다가 뭐 중도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임 이사장 이후에 5달 공백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안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제까지 못 해온 걸로 봐야 됩니까? 이사장 선임을?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번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령안에. 네. 그럼 자기들이 이제 5개월 동안 방치했던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전에 5개월이라는 기간 이전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들이 좋은 인물들을 찾아서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상부라면 이제 구독 동부겠죠. 뭐 재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하시는 인물들을 이 지원하시는 어떤 그 환경이랄까요? 조건들에 맞춰서 기다리는 말 그대로 정치화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그런 공기업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어떤 국제자유도시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는 특별법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JDC가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은. 또 많이 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 또 특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했는데 의외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뭐랄까요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생산해내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거는 저는 조직의 구성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사장의 문제, 이사장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낙하산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또 국토교통부의 입김과 영향을 받아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업들을 하는 이런 조직의 문화에서는 저는 JDC가 우리 제주도민들의 사랑받는 조직으로 공기업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저는 이사장을 뽑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JDC가 지금 자꾸 논의가 되는 게 제주도에 이관하는 논의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가지는 이사장이 오셔서 제주도를 조금 더 제주의 도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탈바꿈 패러다임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요거 여쭤볼게요. 정치권이 왜 JDC 이사장을 자기네들의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 낙하산 인사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공기업 공기관장으로 이렇게 와서 그 정권의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잘하면 좋다. 이런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취지로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소위 얘기하면 우리는 역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공기업과 공기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은 행정적 기능, 또 반은 또 사실은 기업적 영역의 활동을 펼쳐야 됩니다. 특히 JD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오죽했으면 도로의 이관 문제까지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산 규모로는 1조 3천억 정도고 연매출 사실 8천억, 9천억 갑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만도 300~400명이 되고요. 면세점 사업도 사실은 지금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한 5조 가까이 수익을 냈어요. 지금 이렇게 도민사회 내에서 어떤 평가가 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공원에 대한 JDC의 역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JDC 이사장이 채워지는 어떤 반복된 행태가 아니라 JDC가 변화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어떤 그 추동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참신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줘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쭤보죠. 문재인 정부 가장 중점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죠. 공기업 대표들 낙하산 가는 거는 적폐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정부에서도 공기업 대표를 그렇게 정치권 낙하산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를 좀 부정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금 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뭐 매체를 보면 공기업 공기관장 4명 가운데 한 분은 캠코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코더, 뭐 캠프 인사, 그다음에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물론 전임 정권에서도 고소영 인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권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이냐 얘기인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적폐일 수 있는 낙하산 인사 자체가 재현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그 사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의 말씀도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JDC라는 기관을 이용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주도에서 그동안에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 영어교육도시라든지 뭐 예래단지라든지 지금 뭐 영리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도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JDC라는 기관을 통해 갖고 하고 있는데,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여서 결과적으로 정부를 뒤에 업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코드 인사 이런 것이 꼭 나쁘다라고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강할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개월간의 공석은 정부에서 뭐 그동안 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조금 시간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JDC가 정부를 뒤에 업고 있지만 그 활동을 하는 영역은 우리 제주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뭐 이익을 받는 거 그리고 조금 불이익을 받게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거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JDC 이사장이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워낙 또 하마평에 유명한 분들이 막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정부에서 좀 더 인지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물론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공모적인 다 절차를 거치지만 무언가가 있다면 그 도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서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 정부의 뭐 당부의 말씀. 네, 저는 일단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임명을 하는 거라면 책임성을 좀 더 갖고 JDC의 미래의 내용들을 좀 담고 인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선자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좋겠고요. 다만 그동안 보면 JDC 이사장과 지자체라든가의 갈등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의 미래들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으로 변질된 JDC 이사장 이번 인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